굿닥타워 나누는 건강일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타워 박서진입니다.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면 또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는 위험한 질환 협심증. 어떤 방법으로 또 한방적인 방법으로는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난치성 질병의 한방 치료에 애써주고 계시는 안영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협심증이라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찬바람이 또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또 이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협심증인데요. 일단 협심증 하면 갑자기 좀 가슴에 통증이 온다. 이런 질환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가쁘다는 게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최근에 중년의 남성분들에게도 이제 주로 많이 찾아오고 젊은 분들도 또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분들 어느 정도 이제 환자 수가 좀 늘고 있는지 통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병은 나이가 들면서 따라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50대부터 의미가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최근에 10대, 20대 젊은 학생들도 뭐 협심증, 심근경색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네. 10대, 20대들은 열심히 뛰어놀면 됩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신경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네, 한 50대부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7시도 되기 전에 저희 한의원에 찾아왔다면서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새벽잠을 다 설치고 지금 왔는데 어. 이분이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너무 공포감이 실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한의원 앞에.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또 여기 방송국에 올라오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 협심증은 아니고 네. 술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식도염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뭐 심장 조금 이상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공포감이 실려가지고 맞아요.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예.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맞아요. 일단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공포감이 이제 막 몰려오긴 하고요. 맞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이제 5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자보다는 남자 환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술, 담배 영향도 있고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012년 이후에 이제 증가 추세를 그래프로 봤는데요. 예. 급격하게 늘고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환자 숫자는 60대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60대 때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70대, 80대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지만 70대, 80대 환자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오는 환자들이 더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질환 중에 하나인 협심증이 이제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은 하수구에 쓰레기가 막혀서 이제 역류할 때 쓰레기가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는 결과물이고 네. 누군가가 거기다 몰래 쓰레기를 버린 사람 또는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관리 안 한 사람이 원인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은 원래 항상 떠다닙니다. 일정하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녀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만 하면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협심증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좀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떠다니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서 붓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딱지가 네. 생겼다가 가만 놔두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딱지를 누군가가 가렵다고 자꾸 긁거나 뜯어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상처가 점점 더 나서 점점 더 커지거든요. 맞아요. 예. 바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면은 혈관 안에 피딱지들이 계속 들러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혈관을 틀어막히니 그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 흡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알아야 이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심증도 이제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종류가 좀 나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뉘죠? 보통 이제 5가지로 나눈다 하는데 일반 협심증, 일반 노작성이란 건 노동을 했을 때 힘들 때 생긴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 변이형은 그거랑 좀 다르다는 뜻으로 이제 변이형이 붙었고 그다음에 미세혈관 또는 모세혈관 협심증이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단 3가지가 뭐냐면은 처음 것은 그러니까 노작성 협심증은 혈관에 때가 끼어서 막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에 때가 끼는 게 아니라 경련을 일으켜서 이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천식, 알러지 천식 환자들 그 뭐 이게 안 좋은 데 들어가면 기관지가 좁아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미세혈관 협심증은 뭐냐면은 심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막힌 곳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증상은 완전히 노작성 협심증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심혈관 조영술로 모든 혈관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굵은 혈관만 보이는 거예요. 가느다란 미세혈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은 노작성 협심증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 2가지가 있는데 뭐 안정형, 불안정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안정형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쉬면은 증상이 가라앉고 불안정형은 쉬어도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으로 훨씬 위험하고 이쪽은 덜 위험하다 이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변이형, 그리고 일반 노작성 협심증, 그리고 미세혈관 협심증 이렇게 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일반 노작성 협심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심증이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협심증과 관련해서 고민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심증의 한방적인 치료법 저희가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도를 좀 파악해 보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제 노작성 협심증 외에 변이형 협심증은 또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네. 위험한가요, 많이? 변이형 협심증은 네. 다행히 일반 네. 노작성 협심증에 비해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하루라도 약을 안 드시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치료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뭐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협심증이 처음에 올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그래서 또 지나면 있거든요. 지나면 잊어버리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고요. 음. 한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느껴질 때가 돼야지 그제서야 좀 인터넷 찾아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몇 초 잠깐 지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신경 쓸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초기 진단 그리고 예방이 힘든 만큼 우리가 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협심증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위험한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바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증상들,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증상의 빈도라든가 증상이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 확 늘어났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몇 초가 아니라 뭐 몇십 초에서 몇 분, 심지어 뭐 10분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빨리 가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동반되는 증상 중에 호흡곤란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팔이 저리는 것도 확실하게 느껴진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그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특히 네. 그 혀 밑에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썼을 때 반응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확연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협심증을 반드시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협심증의 증상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증상들 좀 면밀하게 잘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협심증을 의심해보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위험한 손님이죠. 협심증 한방으로 다스리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고 하셨고 조금 쉬면 이제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고 빈도가 조금 잦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나이도 좀 젊으시고 해서 병원에 가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조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초기에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지금 나이도 40대라 그랬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서 저분이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발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초기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미리 근본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일반 노작성 협심증 증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요거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초기에 병을 잡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협심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한방적인 치료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통증이나 이제 호흡 곤란이 조금 심상치가 않다. 조금 전에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처럼 최근에 좀 이런 증상이 있고 빈도 좀 잦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병원에 가면? 일단 동네 내과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심전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만 이 검사 장비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의미가 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72시간, 3일 동안 심전도를 달고 다니는 그 72시간 홀더가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기계는 정상이라고 답하겠죠. 근데 네. 환자가 4일째 증상이 나타나면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한계가 있고 심장 초음파는 판막 질환이라든가 어떤 심장에 역류하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지 실제 협심증 진단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혈액 검사에서 만약에 심근경색이 의심될 정도로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초기에는 검사로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비가 뭐냐면 이제 운동부하 검사. 운동부하 검사는 뭐냐면 러닝머신에서 달리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심장의 과부하를 일부러 걸어서 통증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노작성 협심증 환자를 이제 찾아낼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심혈관 조영술 말고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심장 CT 가지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 심장 CT의 단점은 뭐냐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는 아는데 얼마나 막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왜냐하면 이게 파스텔처럼 번져 보입니다. 그렇군요. 먹물 번지듯이 번져 보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얼마나 막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안 막혔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심혈관 조영술이 가장 좋은데 이게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어렵지요. 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제 초기라면 이런 검사로 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이 좀 아프고 뭐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혹시 이게 협심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럼 그 외에 올 수 있는 어떤 질환들일 때도 이런 그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증상들, 비슷한 증상을 보일까요? 이게 아주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흉통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다른 질병하고 감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검사를 안 하고도 본인들이 스스로도 알 수 있고요. 네. 어떤 검사에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때도 그쵸.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질병이 어떤 거냐면 가장 흔한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오늘 아까 새벽에 저한테 오셨던 그분이 이제 네. 그런 케이스인데 좀 의외예요. 예. 역류성 식도염은 뭐냐면은 위액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근데 물론 생목이 막 축축 올라오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게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다 금방 알지만 가벼운 경우에는 그거인지 협심증인지 구별이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근데 의료인들이라면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라든가 밀가루, 커피, 그다음 팥 들어있는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네. 거 이런 거 먹으면 생목 콱콱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아스피린 같은 약 먹으면은 많이 그러거든요. 네네. 또 술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앞에 분이 술을 좀 드시는 분인데 술을 드시면 새벽에 속쓰리고 생목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 보면은 이거는 협심증이 아니라 알코올에 의한 또는 다른 거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또는 물이나 물 같은 거 또 흰 밥을 먹어봤더니 증상이 바로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역시 역류성 식도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죠. 앞에 그분이 협심증보다는요. 다행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담이 결리거나 목 디스크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이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막 돌려보거나 뭐 등을 막 이렇게 움직여 본다든가 네네. 어떤 동작을 통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그건 근골격 쪽의 문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협심증 환자는 자기가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거 말고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신경정신과 환자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라든가 공황장애 환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그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건강염려증 환자가 진료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이미 협심증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오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병원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치료가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슷한 증상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 다른 질환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쪽에서는 협심증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뭐 동의보감이나 다른 책을 보면은 침, 뜸, 그다음 한약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귀결이 되는데 현대 이 바쁜 세상에서 사실은 장거리 멀리 있는 환자분이 이게 침 치료 받으러 다니신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워요. 뜸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약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체질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체질과 관계없이 협심증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양방적인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약물 그리고 시술로 좀 나눠지는데 이것도 한번 가볍게 좀 짚어볼까요?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라는 거는 혈전용해제, 즉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는 건 이제 스타틴이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 베타 차단제, 혈압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통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역할은 차단제하고 혈압약이 하는 거고요. 네. 혈전용해제하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는 거는 혈관 안에 있는 플러그를 좀 떨어지게 해볼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쉽지만은 한 20여 년 전부터 별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크게 좀 효과가 보기가 좀 힘든. 예, 기대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평생 먹으라고 하지만 그에 10년씩 비해서. 먹어도 네.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아, 그렇습니다. 사실 평생 먹었으면
재발하지 말아야죠. 네네, 근데 그렇죠. 재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효에 대해서 그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약물적인 치료 방법 살펴봤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심해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시술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예, 시술은 지금 스텐트 삽입 시술이 있고 또 하나는 혈관 우회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시술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다시 뒤로 돌려놓는 아주 정말 위대한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내과에서 하고 혈관 우회술은 외과에서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둘 다 가치는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 좀 편리하죠. 혈관 우회술은 뭐 이렇게 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적인 치료법도 좀 살펴봤습니다. 약물과 시술로 좀 나눠서 살펴봤고, 보통 이제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뭐 치과 치료나 다른 수술 받으실 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최근에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구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치과나 다른 기타 등등 어떤 수술을 할 때 아스피린이 이 지혈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들을 위해 연구한 결과 한 달 동안 약을 중단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발표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게 여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약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전혀 가지실 필요 없고요. 네. 또 근본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약들을 줄이시거나 나중엔 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텐트나 혈관 우회술 같은 시술을 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이후가 되면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평생 약을 먹어도 크게 또 기대치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방적인 방법은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이게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이제 벼랑 끝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로 간 거예요. 하지만 놔봐야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에 관한 약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들러붙지 않게 하는 게 근본이거든요. 들러붙는 이유가 아까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흡연이라고. 이거 두 개만 해결하신다면은 사실은 뭐 재발하는 위험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요, 이런 혈관 질환의 주범이 뭐 콜레스테롤, 혈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요 생각을 조금 이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도 해주시면. 뭐냐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예. 설명드리자면은 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게 되면은 모든 혈관이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 거기서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빨리 콜레스테롤을 가서 거기서 들러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들러붙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간에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혈중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생기는 건 30%밖에 안 되고요. 70%는 간에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예, 근데 거네요. 이거를 대부분 모르세요. 오로지 네. 먹는 것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채식주의자, 고기 하나도 안 먹는 사람 중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많아요. 그렇군요. 삐쩍 말랐는데 되게 예민한 거예요. 아.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하신 분들이 간에서 합성해서 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간에서 굳이 콜레스테롤 합성할 필요가 없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근본 치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굳이 뭐 혈전과 콜레스테롤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우리 몸이 알아서 치료가 되면은 피딱지가 떨어지듯이 저절로 혈관에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네.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네. 알면, 요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면 사실 이런 질환도 근본적으로 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예, 보시면 사실 좋을 약도 것 필요 같아요. 없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조절하는 방법 우리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사실 이게 안 쉽지 받고 살 않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야기하다 보면 뭐 LDL, HDL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아주 중요한 예. 질문이었습니다. 그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예. 이렇게 만들어진 말인지 모르지만 이 잘못된 말 때문에 왜곡된 말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불이 났어요. 네네. 불이 났으면 거기에 소방차가 막 몰려들잖아요. 음. 그리고 소방관을 다 태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동네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시끄럽고 네. 다른 차들도 다니지 못하고 난리가 날 거 난리가 아닙니까? 나죠. LDL은 뭐냐면 소방차예요. 그리고 소방차에 타고 있는 사람과 물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방차가 많이 몰려들고 소방관이 많이 와서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LDL과 소방관 LDL은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수치가 높아졌다 해서 그걸 강제로 낮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소방차를 내보내고 소방관을 내쫓게 되면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HDL은 뭐냐면은 불이 다 꺼진 뒤에 뭐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차량입니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국경이 무너져가지고 적군이 침투할 때 그곳에 빨리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는 뭐랄까요? 경비병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콜레스테롤이고 그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 군인들을 빨리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그 트럭이 LDL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국경이 다 깨끗해지고 뭐 안전해졌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군인들이 필요 없으니 다시 숙소로 되돌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HDL이에요. 그러면 LDL, HDL이 좋고 나쁜 개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이런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환자들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수치는 수치일 뿐이지 그 수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다는 거는 지금 경보등이 켜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보등이 켜지고 시끄럽다 해서 그걸 꺼버리면 그럼 병이 낫나요? 불이 위험하죠. 꺼지나요? 네,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불이 다 꺼지고 뭐 다 경비가 다 제되면 소방관들이 알아서 집에 갑니다. 그거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본 치료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근본 치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미있는 운동하는 겁니다. 물론 피하는 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안 될 때는 재미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뭐 폼 잡고 뭐 예쁜 옷 입고 남 신경 쓰는 그런 운동 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방차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LDL, HDL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훨씬 더 쉽게 좀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 역시나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 예, 스트레스가 무죄입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스텐트나 이제 이런 혈관 우회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이 어떤 배관 이런 걸 좀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혈관 우회술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사태가 나서 끊어졌을 때 네. 우회도로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로를. 예, 옆으로 예. 좀 돌아가게. 그게 바로 혈관 우회술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원래 고속도로가 복귀가 되면은 그 우회로는 다시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혈관 우회술이란 거고,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술이란 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하수구 배관이 막혔을 때 네. 솔질을 해서 뚫는 거예요. 그렇죠. 뚫는 건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시 그게 막히지 않게 여다가 스텐트, 그러니까 철망을 이렇게 놓고 오는 거. 예, 쉽게 말해서 광산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기둥 기둥 세우듯이 세우듯이. 똑같은 겁니다. 아.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텐트술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스텐트는 이게 그물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에 있는 그 그물망이 혈관 속으로 이게 스르르 다시 묻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또 사이사이로 그 콜레스테롤이 또 껴요. 아. 그래서 다시 막히는 재협착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는 6개월마다 검사했습니다. 너무 잘 막혀서. 아. 근데 지금은 그 스텐트에다가 그 혈전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그런 약물을 또 이렇게 코팅한 걸 사용해요. 그래서 네. 옛날보다는 재발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관에 비유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이 심장에 혈관이 뭐 막힌 데가 발견됐다 해서 거기만 막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데도 다 막혀가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막힌 거죠. 심한 곳. 예, 심하니까 거기다 스텐트를 하는 거고 네. 나머지 심하지 않은 곳도 많고 아까 미세혈관 혈심증처럼 보이지 않는 곳들도 그렇죠. 다 막혀가는 겁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바닥 그러니까 난방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닥에 있는 보일러. 그거 한 옛날에는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막혔어요. 그래서 방 뜯어가지고 어디가 막혔는지 돈이 많은 분들은 통째로 다 뜯어내는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잘고 막힌 데만 잘 찾아가지고 네. 거기만 이렇게 싹 교체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거기만 교체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른 데도 막혀가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막히고 그것도 뜯어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혈관을 통째로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네. 이게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컨트롤이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협심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화로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전화 상담 내용 받아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가슴에 통증이 있고 명치 쪽이 답답하고 누르는 느낌이다. 식은땀도 자주 난다라고 하셨고요. 평소에 이제 맵고 짠 야식을 좋아하시고 술도 좀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병원에 좀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본인이 간별 진단으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본인이 눌러서 아픈지도 확인해 보면 되고요. 협심증은 눌러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위식도염 같은 게 눌렀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명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 분은 뭐라 했냐면 맵고 짠 야식을 즐기고 술도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아까 그분 새벽에 오셨던 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냐 협심증이냐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본인이 매운 걸 먹어보는 거예요. 또는 커피를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똑같이 재현된다 그러면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이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식은땀이 자주 난다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짜 협심증인데 식은땀이 자주 난다 그러면 저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벼운 그렇군요. 협심증으로 식은땀 잘 안 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감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한번 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만 80요. 네, 8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 안영란 내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말씀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선생님,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노골레가 왼쪽 심장 쪽에 등떠리가 막 탁 쓰는 면제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횟수가 한 3, 4년 됐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지금은 아이 막 오히려 쑤시고 아파요. 뭐 수은 가쁘고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렇군요. 지금 예.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요. 예. 이 정도 가지고 협심증 의심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아프고 쑤신데 그러니까 예. 어떤 특정한 자세나 특정한 동작을 취했을 때 아프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께서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심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심장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네에서 예. 부항이나 침 치료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좀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방적인 치료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하고 계실까요? 예, 한방에서는 흉비, 진심통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근데 먼 거리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사실 뭐 한약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주로 원인을 스트레스로 봅니다. 이 스트레스 이제 뭐 서양 외국 말이잖아요. 네, 우리 동양 쪽으로 말하면 감기울결, 기혈울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든지 이렇게 기운이 뭉쳐서 잘 돌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양방적으로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다시 병원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어떤 스텐트 시술을 한 분들도 약을 드시면서 치료하시는 건 가능한가요?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이미 스텐트 시술을 한 번 내지 두세 번 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네. 그리고 뭐 스텐트 시술을 하려다가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최근에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봐서는 용기 있는 분들이고 드물어요. 뭐 본인들이 이제 한방을 좋아한다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재발을 막으려면은 반드시 스텐트 이후에 한방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한약이 안 좋다 이런 말에 겁을 먹으셔서 네. 상담들 다 받고 나서도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참 안타깝고요. 네. 그 정식 한의원의 한약은 건기식이나 그 식품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쵸.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협심증의 한방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나 뭐 약을 드시면서 주의할 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장 쓰러져서 길바닥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응급 상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한방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는 약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 또 위대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건 정말 가치가 큰 거예요. 한방이 좀 따라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한방에도 몇 가지 응급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 오염하고 그 동물 규제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구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교과서 안엔 처방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그 약을 만들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한방을 찾으시는 게 아주 가치가 큽니다. 네. 요 며칠 전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아주 되게 힘들어하세요.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나실 정도로 많이 힘든데 따님이 이제 아버지가 스텐트를 하기 싫어하신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이거 오시기 힘든 상황인데 했더니 병원에서도 그랬답니다. 이 병원 나가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아유, 그 너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각서를 쓰고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용감하신 분이다 저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 증상이 안 나타나요. 아. 힘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쇳덩어리 들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당장 일을 그만두셔라. 네. 그냥 편안하게 쉬신다면은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다 해서 지금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핸드폰도 다 없애버리라 했어요. 왜냐면 직장 동료가 전화 와서 또 출근하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라고 네. 쉬시고 이제 치료받겠는데 네. 이처럼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은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율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한방 치료가 아무리 근본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율이 재현성이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네. 누구는 효과 보고 누구는 효과 못 보고 이러면은 그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자신이 처방한 한약에 대해서 예후를 정확하게 알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주의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방으로 이제 협심증, 뭐 심근경색을 치료했을 때 그 예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예후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냐면은 한약을 치료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효과보다는 어떤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환자는 긴가민가 하지만 가족분들은 살짝 눈치를 챌 정도로 호전이 오,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협심증 환자들이 워낙 불안하고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번 통증이 오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한 번 느껴지면은 그걸 똑같이 봐요. 아.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쵸.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환자가 10번 호소하던 게 한 번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좋아진 가족들은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진 거지만 그럼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없어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환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뭐 하고 해도 증상이 조금씩 남아 있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하루 종일 심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방을 찾으시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환자도 이거 확실히 효과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2달 정도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뭔가 올려다 말았다 또는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올 것 같았는데 괜찮았다. 예,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안심을 하게 되고 1단계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 치료는 이제 재발 방지, 그다음 다른 건강까지 다 같이 증진시키기 위해서 2단계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한방적인 치료법을 했을 때 협심증 환자 중에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아니고요. 네. 응급 상황이 아닌 모든 분들이 다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도 자꾸 재발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증상 자체는 심하지 않은데 완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낫지 않는다든가, 또는 고령으로 병원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70대 넘어가시게 되면은 스텐트나 혈관 우회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게 좀 어렵다. 가족분들이 강하게 요청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방 치료하는 게 더 확실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까지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제 한방적인 치료법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심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여성분은 그때 고등학교 손녀랑 할머니랑 단 둘이 살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 여고생이 저한테 이제 제기동까지 와서 왕진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갔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만 계셔요.
일어나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없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2회인가 하셨는데 더 이상은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없다. 이제 퇴원하라 해서 이제 퇴원을 어떻게 보면 당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을 치료했었는데 처음에 이 할머니께서 저를 믿지 않으셔서 막 나가라고 소리도 치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손녀분이 결국 설득해서 약을 먹이셔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치료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목욕탕하고 미용실도 다니고 집에서 그 거실에 그 화분에 물도 주실 정도로 회복되셨던 분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우, 그 일상생활이 정도는 뭐, 가능해지셨으니까요. 나중에 그 심장 기능 검사에서 30%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받기 전에 30%였는데 35%까지 증가했다라고 이제 확인도 했고요. 네네. 지금 이 아마 손녀가 나이가 4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연락 좀 한번 줘요. 이름이 두 글자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70대 환자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7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은 교차로에 근무하시던 분의 어머니셨는데 이미 혈관 우회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개흉을 했어요. 가슴을 열었는데 네. 의사가 덮었어요. 안 된다고. 오. 이건 해봐야 소용없다 해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살아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 다니셨던 분인데 그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보호자가 몰래 이제 좀 와볼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의식은 또렷해가지고 대화가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병원에서도 못한다 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장례식 준비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으로 좀 할 수 있겠냐 해서 해봤는데 이분도 한 달 만에 아주 잘 회복이 되셔서 네. 수년 동안 멀쩡하게 잘 살아가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주 예후가 좋았던 70대 맞습니다.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이제 60대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남성분이시네요. 예, 보여주시죠. 화면에 안 보여서. 네, 여기 지금 협심증으로 60대 남성분의 사례고요. 이분은 참 재밌다 네. 표현하면 잘못됐습니다만은 코끼리가 아침에 3시간을 밟고 있다고 하던 분이에요. 아니, 얼마나 아프시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렇죠.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예, 저도 상당히 잘 안 됩니다. 통증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스텐트 삽입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변이해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을 다 들어봐도 꼭 새벽 아침에만 나타납니다. 근데 술을 안 드시는데도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 일반 노작성 협심증도 있었는데 변이형 협심증까지 겹친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이 뭐 흔합니다. 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거나 운동하거나 움직일 땐 문제가 없고 아침에만 그래가지고 변이형 협심증에 준해서 치료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치료했고 뭐 3년쯤 지난 뒤에도 아무 이상 없다라고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너무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또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대 환자분이신데요. 이분도 비교적 젊으시거든요. 네. 예.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보여주시죠. 이분은 지금 최근에 오신 분이에요. 최근에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인데 혈관이 너무 막혀가지고 병원에서 이 스텐트가 들어가지 않는 데서 중단하신 분이 하려다가 이제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풍선만 했지 스텐트는 못 집어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환자분의 자각 증상은 크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한 방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오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별 네.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50대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한방 치료를 앞두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이제는 그만 이제 하시고요. 네. 이제 용감하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한방적으로 이제 협심증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